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러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두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칭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오션 만기일 전망이랑 지금 저점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희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우지수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의 경우는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지되지 못하고 쪼로록 밀렸죠. 장마판까지. 그래서 이제 소폭 상승,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었습니다. 이제 금융주나 이런 쪽 이제 전통산업군들이 좀 좋은 반면에 기술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그 5% 중반대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들 조정의 빌미가 없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데 이 금리 인상만큼 좋은 핑계가 없어요.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주,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 그리고 전통 사업들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주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게 핑계거리가 되고 금리 인상은 안 해요.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니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각 연준 의원들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금리 인상은. 안 하는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는 핑계거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도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핑계 삼는 거예요. 핑계. 예, 핑계. 왜냐하면은 다른 무언가 악재가 나와야 찍어 누를 텐데 특별히 악재라고 잡아 끌어올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수면 위로 끌어올릴 만한 악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2009년에는 악재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했죠. 두바이가 디폴트되고 이제 남유럽이 이제 디폴트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까지 갔었고요.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2009년에는 그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금리채가 오르는 건 사실이니까. 최근에 오른 건 사실이고 이거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데 핑계를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급여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연장한다라고 하죠. 근데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연준에 원하는 거는 이제 국채 금리를 이제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무엇이든 무언가 이제 대책을 좀 말해달라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올라갈 겁니다. 시장은.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주식도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한계가 있고 쉬어가잖아요.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도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까지 올라가는 거고 연준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래 이제는 연준이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이슈는 아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을 생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왜 니넨 대책 안 내놓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대책을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필요하면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책을. 근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놓지 않아도 어차피 시장 안정화되니까 우리가 대책 내놓지 않아도 돼. 이거는 다음 기회에 쓸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살짝 출렁이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간다. 왜? 시장에서는 그러면 연준에서는 지금 장기채 금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구나.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출렁이고 가느냐, 그리고 그냥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이틀 앞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만기일까지 이번에는 뭐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를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요 21선 구간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요걸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21선 쪽으로 붙어갈 텐데 295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 중간이면 3050이죠. 3050포인트 부근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위쪽으로 살짝 붙으면은 지금 자 3073포인트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70포인트 전후가 되겠죠. 그럼 그 정도 307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타서 한 3080 정도의 21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난다. 이러면 괜찮아요. 3080에서 100 정도까지 가면은.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탁 치고 가기 시작해가지고 3150까지 간다.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150의 안착보다는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눌리는 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이번 만기일에는 한 3080 전후에서 3100 정도까지만 가져도 좋을 것 같다. 3080은 해줘야 된다. 왜? 21선은 넘어줘야 되니까. 3050은 할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포지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안 따지셔도 되는 게, 이번엔 이게 중요한 구간이 있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포지션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3000포인트 부근에 뭐 약간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쌓아놨지만 위쪽에 매수를 쌓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지 않느냐. 415에서 417.5 요 사이 정도에서는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프리미엄 이미 워낙 많이 살아났었는데 프리미엄이 이제 좀 많이 죽여놨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되고, 양쪽 프리미엄이 워낙 지금 오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위아래 변동폭이 크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뭐 양합을 하면은 거의 뭐 9가 될 정도로, 9 가까이 될 정도로 높죠. 8은 그냥 넘어가죠. 양쪽 다 4점대니까. 그래서 현재 프리미엄이 너무 좀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죽이는 작업 좀 필요했고,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요 외가 쪽을 뭐 살짝 살릴 수는 있겠죠. 요 구간 쪽을.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게 2850을 이탈해서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2800 수준은 가져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이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두바이 디폴트처럼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악재가 있어서 이거를 끌어올려서 뭐 이틀 동안 뭐 급락을 시킨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추가적인 돌발 악재, 특정 국가가 뭐 디폴트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면은 가능성이 뭐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는데,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 구간에서 지난주부터 미리 말씀드린 게, 이렇게 21선을 계속 못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바에는 아예 요 하단을 한번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는 게 오히려 반등 탄력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 차트를 보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 차트를 보고 시작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작을 했는데 제 바로 앞전까지만 해도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차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HTS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MTS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자,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도 몇 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오는 종이에다 이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그렸어요. 이 캔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안 하겠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종목별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종목 아닌 이상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잘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트가 지지선 이탈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지선 갑작스럽게 뭐 저 아래로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탈한 줄 알았는데 회복돼서 쭉 날아가고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리고 위쪽에서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한 줄 알았는데 돌고 있었더니 갑자기 쪼로록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임수 구간, 트랩이라고 하는데 속임수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구간을,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탈시키면 여기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요 구간에서는 꼬리를 달면은 좋다.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탈시키고 회복하는 게 낫고 꼬리가 길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꼬리가 길고 유지되면 좋습니다. 근데 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라리 900포인트 이탈하고, 코스닥 쪽을 아예 대놓고 저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기관에서 누를 정도면은 코스닥은 아예 그냥 900포인트를 이탈 한번 한 다음에 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몸통보다 꼬리가 조금 더 긴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몸통이 굉장히 짧죠. 그만큼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하게 되면 오늘 저녁은 이제 미국장은 좀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거 오늘 오전에 이제 영상을 뭐 만들어서 이제 오후에 회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지션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열려있기는, 외국인들은 위에다가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는 매도 아닙니까? 기관은 매도 아닙니까? 기관은 원래 양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투자 자금이 적으니까, 그리고 대박을 노리니까 매수로 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시는 건데, 옵션이라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이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로는 이제 약간의 운도 좀 따라주셔야 되고, 방향도 잘 읽으셔야 되고, 아니면 기술적인 이제 스킬도 좋으셔야 되는 거고, 매도로 돈을 버는 게 편해요. 대신 이거는 한번 손실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죠. 그래서 해지를 항상 걸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성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 금융투자는 맨날 매도냐라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니까 누군가 매도해야 되니까 매도를 잡는 거고, 매도가 수익 올리기 더 편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돌발 상황에 대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돌발 상황에 대처 잘못하면 증권사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하지 않고 합성 포지션으로 해서 잘 구축해 놓으면 매도가 더 편하다. 그래서 증권사가 매도가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원래 매도하는 개념이고, 외국인도 보면은 아래쪽은 다 매도 쪽 중심으로 많이 쌓여 있죠.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는 외국인들이 다 매수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근데 이 포지션을 이번에는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추급적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영향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 3100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3100보다는 한 3050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3070 구간을 넘어가느냐, 7, 80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구간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까지는 반등은 나온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의견은 유효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 단계 절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내일 정도에는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오전부터 이제 전망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전망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쉬어가는데 오늘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냥 무탈하게 움직이고 있죠. 보시면은 82,000원 구간 쪽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그냥 수준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죠. 수렴 과정 거치고 나면 아래도 위도 움직이는데, 아까 연준 때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내려가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구간에서 손절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이렇게 밀려서 78,000원 아래쪽으로 준다라고 하면 분할로 매수하는 구간이지 손절 구간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렴 구간이 끝나면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여부를 보시면 되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저렇게 내렸는데 재밌는 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웃긴 거예요.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13만 원 구간 오면은 뭐 다시 한번 뭐 좋은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치 효과로 흐름을 다시 탄 상태에서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있는데 양호한 모습이죠. 21선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갭으로 이탈했다가 장중에 수급적으로 회복을 했다. 좋은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기존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2인자 쪽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뒤를 따르는 정도 역할을, 뒤를 받치는 정도 역할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쪽 슈퍼 사이클 진입하는 것과 이제 ASML이랑 EUV 이제 노광 장비 쪽 이제 EUV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DDR5는 뭐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이제 반도체 전기차주들이 좀 중소형주랑 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오늘 보면 애플이 마이너스 4%고요. 저 AMD랑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6.8%. 이거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매수할 타이밍입니다라고 과거에 올려드린 적 한 번 있죠.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기업들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LG화학이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현대차량도 이제 뭐 배터리 화재나 요 화재 부분 같은 부분에서도 뭐 7대 3으로 이제 해결을 보고 이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그냥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있으면은 여기는 서서히 모아가는 구간이구나, 시간을 좀 투자하면 되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은다, 내가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 하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뭐가 좋다? 금융주랑 보험주가 좋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인상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융주들은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뭐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이슈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 안 합니다. 금리 인상 안 하는데 수급은 좋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지금처럼 올라와 있을 때 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한 차례는 수익 실현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봐드리면은,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저점 부근에서 많이 올라죠. 지금 2만 원 이탈했다가 지금 뭐 2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20%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격을 좀 좁히는 구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슬슬 조금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보는 거지, 이게 저는 금리 인상기에 보는 거지 지금 같은 구간에 우려감 정도로 올라온다, 그거는 정리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랑 컨테이너 두 척 계약을 했죠. 그래서 2,832억에 계약을 했고, 그러면서 11만 5천 원 이렇게 쓱 올라왔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아사지역 선주랑 해서 이제 컨테이너 5척 이제 7,942억에 이제 뭐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좀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올라갈 자리가 조금 보여요. 21선으로 올라타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6,500원대 위쪽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슥 한번 이제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락 N자가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중바닥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 위에는 이제 6,900원을 넘어가느냐, 뭐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21선만 넘어가면 돼. 21선만 올라타면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조선주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제 지연돼 있던 뭐 LNG 선수 고부가치선 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쪽이
작년부터 컨테이너 쪽이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류 쪽이 굉장히 좋으면서 해운 지수 쪽도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좋고, 올해는 이제 BDI 지수도 좀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해운주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이렇게 신규 선박 발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참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중국에서 워낙 단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못 불렀는데 단가를 약간은 인상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또 애매한 게 철강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랑 해가지고 이 받아 들어오는 이 철강 가격 자체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사들이 단가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철강 가격 인상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정도를 그냥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좀 수익을 얻어가는 것들을 추가를 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따져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철강 가격 오르는 거는 최근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선사들이 양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격을 올렸는데 자재값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자, 게임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 신작 게임 아르카나 택티스, 요거의 리메이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리볼버스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아르카나 택티스 리볼버스 출시한 다음에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좋았는데, 최근에 게임즈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게임빌도 그냥 한번 탑승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굉장히 뭐 양호하게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급등주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요런 추세를 지금 요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조금 과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좀 눌렸을 때 다시 사는 게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가, 이제 파세코나 신일전자 같은 경우가 이맘때쯤 되면 항상 뭐 움직이죠. 그러면서 대위니아도 그렇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 이번에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 창문형 에어컨으로 해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동남아 수출 본격화 시작되고 이제 중동이랑 칠레, 호주 쪽에도 지금 언택트 시대다 보니 온라인으로 회의하는데 좀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고 해요.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 플러스 알파의 이제 요인으로 좀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안 보고 있는 것 중에 상보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래픽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관심을 못 받는 거다. 상보 정도만 올라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움직이면 보시면 됩니다라고 국일재지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국일재지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이제 자회사 구글 그래핀이죠. 정확하게는 구글 그래핀이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충남대의 이제 신소재공학과 윤순길 교수팀이 이제 그 플렉서블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글 그래핀이랑 협업 중이라고 하니 뭐 오늘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지 좀 빠르게 나올지 애매해서, 왜냐하면 최근 시장은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제 이달 안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한 번씩 뭐 보내드리는 것들 다 유한타증권 그쪽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하시면 되겠죠. 등록하시는 거는 이제 제 메인에 오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후에.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청약 첫날 15조 흥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약 흥행은 성공을 했고 83대 1 정도로 기존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정도, 뭐 그 정도만 빼놓고는 다 뭐 초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SK 바이오팜이나 빅히트 이쪽보다 더 좋은, 카카오 게임즈만 한 16조가 넘어갔어요. 16조 4천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정도 빼고는 뭐 최고의 뭐 흥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 뭐 6개에서 청약이 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삼성증권이랑 하나금융투자는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량이 5%로 좀 적어가지고 이제 경쟁률이 뭐
너무 높으니까 저쪽보다는 오늘 나온 걸로는 NH가 이제 물량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7%의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82.4대 1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편이고 좀 낮은 편인 게 미래에셋대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미래에셋대우가 63.3대 1로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 청약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증권이랑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8대 1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대 1, 78대 1 정도 되니까 미래에셋이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SK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기대감을 모은 만큼 상반기 최대어인 만큼 성공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청약이 끝나면은 이제 시장이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가기 시작, 반등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들어왔던 자금들의 뭐 일부는 또 다시 주식시장으로 또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